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즐거운 성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성탄부터 신년까지 길게 열흘 이상 휴가를 내서 이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오래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가까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글로벌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제관계와 지정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국제관계에서 정치든 경제든 무역이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한국 뉴스를 우연히 봤어요. 짧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 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한국 뉴스가 보도하는 이 수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외교 분쟁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무리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그 SBS, YTN, KBS와 같은 이러한 주류 언론이었어요. 자, 제가 마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식의 한국 뉴스를 보고 정말로 개탄스러웠던 게 뉴스 보도를 하는 이러한 한국의 주요 방송사라는 데 언론인들이 국제관계와 지정학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 정도 기초도 안 되는 수준의 뉴스를 한다는 거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트럼프 보고 장사꾼이니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니까 땅을 좋아해서 그린랜드 땅이고 캐나다 땅을 관심이 있어 한다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한국인들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마이클 심 TV를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자율 시청료를 보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캐나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자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권국이긴 하지만 한 번도 아직 법적으로 영국에서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캐나다 수상이 아니고 영국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도 캐나다 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국 왕이 임명하는 캐나다 총독입니다. 거버너 제너럴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 캐나다의 거버너 제너럴 총독은 메리 심슨이라는 이제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캐나다 수상입니다. 현재 거의 그 공산주의자인데 민주주의를 한다고 이제 국민을 속이면서 총독 그 수상을 하고 있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이죠. 수상.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서열상. 하지만 영국이 캐나다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캐나다를 이 통치하는 사람은 캐나다 수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주권국인 것은 틀림없지만 비록 형식이라도 이 영국에 속해 있는 대영 제국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은
캐나다의 우리가 정부 형태를 알아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는 퀘벡이라는 주는 그 프랑스어를 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다른 주는 영어를 사용을 해요. 프렌치 스피킹을 하는 퀘벡 사람들하고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퀘벡 이외 주의 다른 그 캐나다인들하고는 문화적 갈등과 이질감도 있는데 퀘벡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퀘벡이 돈을 벌어 가지고 정부에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잉글리시 스피킹 하는 다른 많은 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퀘벡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독립하겠다 하는 퀘벡 독립운동이 계속 해가지고 오래됐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 된 이야기가 아니고 뭐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1970년대, 80년대에 퀘벡 독립운동이 아주 그 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국민 투표를 했어요. 퀘벡이. 그래서 이 국민 투표에서 50% 이상 나오면 이제 퀘벡은 독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캐나다에서.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독립 하겠느냐라는 국민 투표에 뭐 30% 찬성하다가 35%, 40%, 42%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나 50%를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퀘벡의 그 분리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이 그때 퀘벡 정부에 꽉 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캐나다 연방정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어디냐 우리가 원하는데 하면서 우리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캐나다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하면서 군 동원령을 내리고 캐나다 연방정부에 군이 못 들어오도록 캐나다 그 연방정부가 이제 캐나다 군을 동원해 가지고 퀘벡을 둘러쌌습니다. 탱크로. 그런데 퀘벡도 주군을 동원해 가지고 퀘벡 국경에다가 배치를 하고 완전히 뭐 그 일촉즉발의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태까지 갔어요.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의 다른 주들,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라든가 뉴펀드랜드라든가 뭐 사스캐체완, 마니토바 이런 주들이 거기는 이제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주 방위군도 뭐 제대로 없는 그런 조그만한, 그러니까 땅은 크지만 인구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는 주들인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크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퀘벡이 저런 식으로 나오고 무력 충돌을 하면서까지 그 캐나다에서 탈퇴해서 독립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쪽 태평양 끝에 브리티시 콜럼비아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주지사가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한테 비밀 전화를 해서 만약에 캐나다가 퀘벡과 전쟁으로 가게 되면 우리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비밀 군사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물은 질문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라고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이건 프리미어라고 하죠. 주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주지사가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비밀 통화가 캐나다에 퍼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주, 노바스코시아라든가 뉴펀드랜드, 뭐 이렇게 온타리오 이런 주들이 쭉 이어서 몇몇 개 주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군사 보호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의 52번째, 53번째 주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미 1980년대에 이런 일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행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퀘벡 분리주의자들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는 건데, 미국의 그 병합하자는 운동이 그 이후로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의 주가 되는 게 낫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움직이는 그룹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농담 섞인 이야기로 물론 한 거예요. 저스틴 트루도에게는 1990년대 중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주 같은 데서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지만 캐나다를 들어가거나 미국을 들어올 때 여권 보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그 딸애가 어렸었는데 캐나다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 들어오는데 미국 이민국에서 그랬어요. 이 차에 몇 명 타고 있냐 그래서 몇 명이 타고 있다 하니까 세 보더니 하나가 모자르거든요. 하나가 모자른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딸인데 저기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스마일 하면서 웰컴 홈 미국으로 오라고 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미국과 캐나다 사이였는데 이제 테러로 인해서 뭐 여권도 조사하고 이제 여권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만약에 이민국 절차와 세관 절차를 없애버리면 그거는 더 한 나라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만약에 미국과 캐나다가 앞으로 이 관세 장벽을 없애는 노력을 양국이 하고 서로 이민 조사 같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고 있죠.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도 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아니지만 테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캐나다가 결국은 미국에 들어오는 미 연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먼 훗날에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소리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믿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나마 경우에는 제가 요 전 영상에도 파나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것은 요 전 영상을 참조를 하시고, 자, 파나마는 원래 이제 콜롬비아 땅인데 이 파나마라는 그 지역을 분리 독립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1914년에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서 100여 년 가까이 쭉 운영을 해오다가 1977년도에 이 땅콩 장사 출신인 지미 카터라는 그 인권만 주장하고 기도만 하는 이 국제 정세도 항상 왜 미국이 뭐 제국도 아닌데 이런 파나마 같은 걸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서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면서 또 김일성이는 좋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던 독재라고 이런 그 한심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이제 그거보다 더 한심한 게 이제 바이든인데, 아무튼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때 1977년도에 이것을 미국이 스스로 포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파나마에다가 돌려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돌려주는 조약을 두 가지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2000년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9년까지 이 파나마의 모든 권리와 소유를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한다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약은 뭐냐면 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 상태를 앞으로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을 조약을 맺고, 만약에 이 상태가 깨지거나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중립성이 훼손되는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때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또 제2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파나마를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고 거기에
그 대통령인 노리에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미국으로 끌고 와서 40년형을 때리고 미국 감방에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17년인가 18년 정도 미국 감옥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다 죽을 때가 되니까 파나마로 보내서 파나마 그 노리에가 대통령이 죽었죠. 근데 노리에가는 사실 공식 직함은 이제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냐면 북한을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 사실 대통령은 아니죠. 국방위원장인데 북한에 최고 수상이 따로 있습니다. 내각 수상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국가 원수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명목상 최고 지도자고 원수고 뭐 내각 수상이지만 실제 북한을 통치하는 거는 김정은이죠. 근데 김정은의 그 타이틀이 국방위원장입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파나마도 노리에가가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고 딴 사람이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대통령을 바꾸고 말 안 들으면 또 새 사람으로 바꾸고 이런 체제였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대통령까지 수갑 채워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때려서 감옥에 평생을 가둬놨다가 그 죽게 되니까 그때 내보내서 파나마로 돌아가서 죽게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은 노리에가가 처음에는 친미적인 그런 대통령이었다가 나중에 친소련, 그때 이제 소련이 막 망할 때인데 89년도니까 이 친소련, 친러시아로 돌아선 겁니다. 80년대 한 중반부터 이 노리에가는 CIA에 협조를 하고 CIA에서 직접 돈도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게 소련의 그 첩자처럼 소련에서도 돈을 받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마약 카르텔에 그 돈을 또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을 잡아와야지 라고 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조약에 사인한 그걸 가지고 미국이 정당성을 가지고 가서 군사 개입을 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도 그 조약은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이용해서 파나마를 재침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대통령이 지금 친중으로 돈을 얻어먹고 그쪽으로 가까이 되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영향력으로 파나마 운하가 운영되는 일이 있다면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미국이 다시 재접수하고 재장악하겠다. 말을 안 들면은 군사적으로 다시 파나마를 침공해서 그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은 하질 않았지만 그것을 내포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 파나마 대통령을 설득하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고 해서 스스로 그 친중 상태를 버리고 미국으로 친미로 돌아설 것을 권유를 하고 압력을 넣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파나마 침공 작전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벌일 수 있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파나마가 끝까지 친중 자세를 고수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투자한 것, 중국이 지금 원래 기존적으로 있었던 그 파나마 운하 옆에다 또 운하를 텄어요. 미국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러니까 뭐 건들 수 없다라고 파나마 측이나 뭐 중국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고, 세계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웃기지 마 그러면서 이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재점령한다 하고 들어가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힘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업을 했으니까 뭐 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린란드는 미국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 북극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린란드에 미 공군 기지 또 미 우주군 기지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한국이 그 6.25 동란 한국전을 하고 있었던 1950년대 초부터 미국이 여기다가 미 공군 기지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의 영토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 당시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부터 미국이 여기다가 공군 기지를 지으려고 하니까 덴마크 정부가 못 지게 한 거예요. 그 반대를 했습니다. 왜 못 지게 했느냐? 이 우리 말에도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런 그 속된 표현이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린란드는 그 러시아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바다 건너서 북극 바다 건너서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까운 거예요. 물론 뭐 미국도 알래스카 쪽은 가깝지만은, 그러니까 이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고 그린란드가 미군 기지를 여기다 세우자는 것을 1945년, 6년, 7년, 8년, 1950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1951년도인가 52년도에 그냥 지어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냥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걸 덴마크 정부에 하던 사람하고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귀화를 해버렸는데, 그 사실은 덴마크 정부의 그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이 그냥 기지를 지어버리니까 덴마크 정부가 할 수 없이 인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미 공군 기지가 70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그 미국이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대국이라는 것은 그린란드, 덴마크 말 안 들어? 그럼 우리가 그냥 가서 짓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군 기지를 전놨는데,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이 기지를 그 우주군 기지로 승격화 해가지고 같은 기지를 이름을 바꾼 건데, 여기 말고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지와 같은 시설을 그린란드의 다른 곳에서도 미국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덴마크는 뭐 억울하고 기분 나쁘지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국제 정치에서 세계의 슈퍼 파워를 대하는 힘없는 그 덴마크나 파나마 같은 이런 나라의 현실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한국의 소위 주류 신문이나 언론, TV 방송사라고 하는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놓고 마치 매우 무지하고 잘 모르는 그 장사꾼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한다라는 식으로 그 뉴스를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뉴스를 하는 한국의 그 기자들이 무지하거나 또 그 PD라든가 방송국 자체가 국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거라면은 그 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그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은 한국도 완전히 언론이 그 좌파의 이 PC 컬처 워키즘에 빠져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한국이 빨리 깨어나서 국제관계와 지정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뉴스 데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운영해야 되고, 올바른 이 트럼프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심층 분석해서 보도를 해야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나 미국에서나 또는 전 세계에서 국제관계와 지정학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그런 선진국의 국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